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엇갈린 부분이 많습니다. 북한의 그 이제 후계자 같은 데는 신비주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하겠는데 후계자를 이렇게 대놓고 노출시킬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한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나는 통일을 꿈꾼다. 나는 항상 언젠가 북한에 돌아가서 그거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게 할 수 있기를 꿈꿔왔다. 이런 이제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급사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 대비해서 중국이 어떤 하나의 카드로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북한의 새해맞이 영상에서 김여정과 함께 출연한 두 아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북한은 사실 김일성 왕조입니다. 당도 김일성 당이고요. 이 김일성 왕조를 이어갈 후계는 김일성과 김정숙의 이제 백두 혈통만 가능합니다. 이 백두 혈통이 이제 현재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제 이어졌죠. 이렇게 이제 직계로 이어진 이상 나머지는 다 격가집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걸 보면 알잖아요. 사실 이제 그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도 뭐 엄연한 백두혈통이고 김정일에게는 사실상 장남인데요. 이제 이게 김정일 눈밖에 나가지고 해외로 떠돌다가 이제 후계에서 멀어졌고요.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는 이제 아예 이제 제거됐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여정 역시 김정은의 첩이라고 할 수 있는 고영이와 같은 배에서 나온 김정은하고 같은 여자 형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김정은의 분신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요. 사실 어디까지나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북한 신년 행사에 김여정이 손잡고 나온 애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김여정의 아들이고 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들이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서열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로얄 패밀리도 아닙니다, 이미. 과거 이제 김정일 고모였던 김경희도 결국 이제 남편인 장성택이가 김정은한테 처형당하고 나서 뒷방 신세가 되고 나서는 현재는 뭐 그 자식은 물론이고 본인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존재도 없습니다. 어때 보면 이제 김주애로 후계 구도가 그만큼 굳어지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계자 김주애의 4대 세습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이제 그 철저한 통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요, 특히 이제 로얄 패밀리에 대해서 거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김정은도요, 후계자로 부상하기 전까지는 서방 세계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확한 이름도 몰랐습니다. 동생 김여정하고 같이 이제 스위스 유학 시절에 만든 여권, 요게 고장이었고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김정은의 영문명을 그 여권에 나온 영문명을 잘못 읽어가지고 김정운으로 알고 있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 김주애도 마찬가지죠.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입니다. 김정은이 농구광이죠. 이 사람이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에 딸이 있었다는 사실, 요거를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2013년 9월 9일 가디언지에 처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 로드먼은 자기가 이제 딸도 직접 안아봤는데 뭐 사실 길지도 못하는 갓난아이고 뭐 주애라고 부르더라. 이걸 보고 이제 나이도 추정을 하고 이름을 추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도 사랑하는 자제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한때 뭐 김정은 첫째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국정원에서 북한이 고급 남자아이 장난감을 수입하는 정황이 있다 이런 걸 보고 이 정도면은 김정은 아니면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했는데 이것도 추정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엇갈린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탈북한 그 분 중에 전 쿠바 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관이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어릴 때부터 이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노출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북한의 그 이제 후계자 같은 데는 신비주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하겠는데 후계자를 이렇게 대놓고 노출시킬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북한은 유교적인 이런 가부장적인 전통이 아직까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여자가 후계자가 될 리는 없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어리다는 것도 아직 핸디캡이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하여튼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하여튼 북한이 후계자로서 김주애를 계속 부상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김주애가 갖는 뭐 여러 가지 한제 여자, 어리고 이런 한계가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이 당연하게 후계자로 이렇게 이제 각인시키도록 하는 이런 세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이 최근에 보면 공식 행사에서
이제 김정은의 처인 리설주가 거의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거는 아마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엄마가 아무래도 리설주가 나오면은 김주애가 약간 이제 부각이 덜 되는 거를 이게 생각해서 김주애만을 부각시키는 그런 어떤 고도의 전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김한솔이 북한 정권 교체의 잠재적 카드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김한솔은요, 이 김일성의 이제 정손자고요, 김정일의 장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우선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남이죠. 김정남이 본처가 아니고요, 유부녀였던 성혜림에게서 태어납니다. 대신에 이제 김정일이 본처에겐 아들이 없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본다면은 명목상으로는 가장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한솔은 김정남의 본처가 아닌 첩인 리해경 사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은 적장손이라고는 할 수 없죠. 대신에 이제 적장손이라는 타이틀은 김한솔보다 2살은 어리지만은 김정남의 본처인 신영이가 있는데요. 이 신영이가 나온 이복 동생인 김금솔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적장손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김한솔은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장손이지만은 장손인 건 분명합니다. 이 김한솔이 조금 특이하게도 보스니아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고 있는데 나만 호의호식 하는 게 미안하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좀 사리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이런 걸 얘기를 한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는요, 우리 삼촌이 어떻게 독재자가 됐는지 난 정말 모른다. 뭐 이런 이제 발언까지 했고요. 뭐 나는 통일을 꿈꾼다. 남북한 중 어느 한쪽으로도 갈 수 없고 친구도 만날 수 없는 게 정말 슬프다. 나는 항상 언젠가 북한에 돌아가서 좀 나름대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곳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게 할 수 있기를 꿈꿔왔다. 이런 이제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 2월 13일에 아버지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를 당하고 자기 신변도 위험해지자 이제 행적을 감췄죠. 실제로 이제 이 김한솔 암살을 시도한 북한 공작 조직원이 중국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리마 민방이라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한때 모습이 잠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국이나 중국이 보호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지만은 정확한 거는 확인되지 않고 뭐 국정원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현재 이제 이미 정보적 가치는 없습니다. 아무리 로얄 패밀리라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대체로 김정은이가 급사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 북한 급변 사태가 생길 수 있을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중국이 어떤 하나의 카드로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한솔이 실제로 북한 정권에 교체하는데 잠재적 카드가 될 수 있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의문입니다. 현재로는 뭐 정치적 입지가 북한에서 뭐 거의 없고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주역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버지 김정남이는 원래 이제 그 김정일의 장자라는 그 배경으로 후계자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었다가 김정은한테 밀렸기 때문에 이제 김한솔이 김정남의 장자로서 백두혈통의 적자다. 이런 기반은 여전히 이제 남아 있습니다. 또 이제 김한솔이 국제적으로 이제 널리 알려진 존재죠. 그래서 또 뭐 나름대로 정의감 있는 얘기 같은 것도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변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에서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뭐 반체제 같은 이런 아이콘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북한 내에서 이제 권력 구조 변화가 일어나거나 김정은이가 급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권력의 위기가 생길 경우에 우선 외부적으로 정권 교체나 어떤 그런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상징적 존재로 이렇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어쨌든 간에 안정된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김주애로 후계 구조가 다져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럴 만한 정치적 가능성은 저는 좀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주애 후계가 세습 과정에서 김여정이 가교 역할을 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현재로선 김여정이든 김여정 자녀든 후계자가 되거나 후계자로 내세울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격까지 불과하죠. 김여정은 김정은의 충실한 이제 그 신하로 김주의 후계 구도를 다지는데 충성을 다할 겁니다. 만약 혹여라도 이제 딴 마음을 품거나 걸림돌이 된다 이러면 뭐 아무리 김정은 친동생이라도요 권력에는 예외가 없죠. 장성택처럼 아차없이 제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김여정도 요번에 요즘을 보면은요 극도로 이제 몸을 사리는 모습 이렇게 역력히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향후 북한의 후계 구도는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시나요? 김정은이 주요한 군 관련 행사 이런 데는 꼭 김주애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김주애를 어떤 여장군님으로 만들려는 하나의 이제 고도의 전략으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원래 북한에서요 장군이라는 표현은 딱 두 사람, 김정일하고 김정은 두 사람한테만 씁니다. 원래 이제 김일성이 이제 장군이었지만은
이 김일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이제 수령으로 이제 격상됐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럼 장군은 뭐라고, 실제 장군, 장성급 장교 있죠. 이 장군은 뭐라고 하냐? 장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김주애에 대해서 뭐 조선의 샛별, 이것도 별이죠. 여장군 이런 칭호가 살짝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신격화, 우상화의 일환으로 봅니다. 사실 김정은이 이제 2008년 9월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이후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한 2009년부터 이제 청년대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주애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부지불식간에 어우 장군님, 여장군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시기에 오면 아마 후계자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아마 이름도 이제 그때는 밝히겠죠. 이럴 걸로 봅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내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실 이제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제 국제 정치학 사전에도 있는 협상 전략인데요. 이 전략은 사실은 이제 미치광이라고 하지만 고도의 합리적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이성적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미치광이 전략의 기원이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닉슨이 이제 에서 비롯됐고요. 이름도 이제 닉슨이 붙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가 이제 베트남 전쟁 초기에 1960년대에 북베트남을 이제 배후 지원하는 게 소련인데 이 소련에다가 이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소련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게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원전이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953년 11월에 이제 당시에 미국 부통령이 닉슨입니다. 이 닉슨이 요 한 달 전에 이제 한미동맹이 타결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을 이제 방문했죠. 그런데 또 바로 5개월 전인 6월에 이 대통령이 세계를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을 벌였죠. 바로 이제 미국이나 연합국에도 알리지도 않고 방공포로를 석방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이때 미국은 이 대통령을 미친놈이다 이렇게 막 펄펄 뛰면서 제거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런 강수를 둔 거는 절대 이제 우리가 완전한 통일을 원하지 휴전은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동시에 이제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조금 질질 끌고 이러니까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만일 이제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휴전도 없고 안 되면 진짜 우리 독자적으로 북진을 하든지 이런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시그널을 줘가지고 미국이 한미동맹에 빨리 응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이 전략이 맞아떨어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한미동맹을 체결한 거죠. 이거는 오늘날 우크라이나 입장을 볼 때는 굉장한 어떤 그런 역할이었다. 업적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당시 이제 서울을 닉슨 부대통령이 방문을 하자 만나가지고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방공포로 석방 사건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후에 또 이제 한미동맹을 관철시킨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게 바로 매드맨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닉슨한테 알려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바로 이제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큰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꺼낸 것도 이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벤처 부통령이 미군을 아껴서 배치해야 된다 이런 발언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트럼프한테 장단을 맞추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신에 이 주한미군 감축이든지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이든지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가 핵심이지만 넓게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전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만 미군 차지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양보를 해야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방위비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수준에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요. 1970년대까지는 우리 국방비를 미국이 거의 다 부담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죠. 그런 만큼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부자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나치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여기에 너무 인색해서는 미국과 괜히 손해만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한미동맹은 사실 이제 6.25 전쟁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이 센 미국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맺은 군사동맹입니다. 이런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을
그 이후에 한국 땅에 계속 묶어둘 수가 있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이제 국가 안전이 보장되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고요. 외국 자본들도 미국이 보정을 서니까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자기보다 강한 나라, 핵을 가진 이제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 우크라이나가 동맹 없이 당한 서름을 생각하면요, 이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현재 이제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는데 이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주한미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보다는 존재 자체가 전쟁 억지력을 가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군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주한미군이 철수를 했죠. 바로 이거를 이제 기회로 삼아가지고 김일성이 당시에 이제 주한미군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김일성을 찾아가지고 남침 사인을 받았던 거, 이걸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 중요성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주한미군은요, 한반도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선은 미국의 아시아 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동북아에서는 북한은 물론이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제 동북아에서 일정 그 힘을 갖고 있죠. 이런 지역 강국들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이 떨어지면은요, 그 동북아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런 기회가 이제 제공될 수 있고요. 이건 바로 이제 미국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경쟁자 관계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이 이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한국은 어쩝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미동맹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대만이나 일본 같은 이런 이제 미국의 우호 국가나 동맹 국가들도 미국이 과연 정말 군사적으로 지원을 일관되게 이렇게 우리한테 줄 수 있을지, 이런 신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국제 정치적으로도 그동안 쌓아놨던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미국 정부의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대신에 미국의 군수산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지역 경제에 이익을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으로서는 이 주한미군 철수가 당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오히려 방어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게 이제 가장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장비라든지 합동 군사훈련,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억제 효과에 대한 공백을 메우려면요, 결과적으로 국방 예산을 지금보다도 더 늘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또 경제적 부담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게 되면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지금은 같이 합동 군사훈련도 하고 정보도 바로바로 서로 공유하고 이러는데, 그럼 이제 한미동맹 자체가 약화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단지 이제 그 군사적 협력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경제적인, 외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미군 철수가 이제 미국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간의 신뢰, 협력 관계에 또 다른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주변 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외교적 관계도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미국을 의식해서 하지 못했던 조금 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자세도 취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라든지 필요성이 더 강해질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이제 외교적 입지라든지 이 전략적 선택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국에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죠. 당장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된 인프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군과 관련된 산업 이런 게 이제 여전히 있는데, 이게 이제 일자리라든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반도 전쟁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죠. 그러면서 외국 투자 자체가 감소할 수도 있고요. 북한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군사적 도발이나 예기치 못했던 위기가 발생하면은 외국이나든지 심지어는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현상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한국 내에서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건 흔히 남남 갈등이라고 하죠.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군사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이게 이제 뭐 다양한 정치 세력이라든지 지역 주민, 사회 집단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 갈등을 관리하느냐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떠한가요? 이 주한미군의 뭐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조금 더 넓혀서 보면요, 북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위협 대응만으로는 한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냉전이 끝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조금 그래도 완화됐다고 봐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은 이제 단순하게 한반도 방위에만 집중하지 않고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넓혀서 적극적인 군사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전초기지 역할로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사실 21세기 들어서 미국의 이제 군사 전략이 기동성이라든지 그 전 세계적 배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중동, 유럽과 같은 이런 글로벌 차원에서 군사적 기동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인트는 역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유연성 확보라고 할 수 있죠. 미군 자체가 한국의 주둔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내에 일본도 있고요, 대만도 있고요,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와 군사적 협력이라든지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모르는 한미일 간의 3자 협력,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주한미군 역할이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북중 동맹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군사적 균형을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을 억제하는 주요한 수단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이제 가상이지만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요,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 공백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안보적, 외교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할 걸로 보합니다. 이게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이나 정치적 환경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 KF-X라고 하죠. 이른바 한국핵 전투기라든지 뭐 천군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비롯해가 첨단 무기를 대폭 이제 확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대북 정찰 자산, 기타 이제 재래식 군사력을 뭐 확충해야 됩니다. 그만큼 국방비도 늘려야 되겠죠. 병력 증강을 위해서는 지금 계속 줄어왔던 이제 군 복무 또 연장을 하고요. 예비군 훈련도 정말 뭐 속된 말로 빡세게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는 궁극적으로 핵 우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하고 핵 공유를 통해 가지고 핵 억제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라도, 그러면 이제 국민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 생길 때 이걸 감내하고라도 자체 핵 개발에 나서야 할 이런 지경입니다. 이런 이제 핵 개발 논의가 조금만 돼도 되는데도 미국이 최근에 대한민국을 뭐 민간 국가로 이렇게 이제 지정하고, 이런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또한 이제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그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한미 간의 외교적 협력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해서 상호 군사 협력을 잘 유지하고 군사 훈련이라든지 특히 이제 정보 공유 이런 걸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 경년마다 국방백서라는 게 이제 발행을 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무기 숫자로 보면은요, 숫자적으로만 딱 단순히 보면은요, 북한이 대체로 한국의 2배 이상입니다. 다만 이제 성능이나 기술력은 한국이 월등하다는데 뭐 이거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북한의 전력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뭐 누가 뭐래도 핵무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세계 3위 수준이 되는 행항 무기, 그 다음에 이제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고 있는 한 5,000여 문에 달하는 다련장 방사포, 이런 것들인데, 이 특히 이제 방사포는 시간당 1만 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기습 남침을 하면 가장 큰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에 28 전쟁이나 뭐 러우 전쟁이나 보면은 현대전의 양상이 이제 뭐 드론, 로봇 같은 4차 산업 기술이 크게 이제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의 첨단 군사 기술력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뭐 해군 군력도
사실 이제 조금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병력 면에서도 보면은요, 북한이 이제 대략 한 128만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2배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이제 숫자죠. 이제 요번에 러시아에 파병돼 가지고 뭐 말하면 총폭탄 정신으로 이렇게 무장된 이런 전투력이 입증됐죠. 이런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대전까지 경험하고 이제 오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북한군은 보면 허수가 조금 있습니다. 평상시에 북한군은요, 건설 현장이라든지 뭐 수해가 나면 수해 현장 이런 데 막 동원되고요. 물자와 보급이 부족해 갖고요. 조선시대 보면 둔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들이 밥 깔아 갖고 이게 뭐 먹을 거 마련하고 이런 이제 실정입니다. 지금도 병사가 굶어서 뭐 최근에 뉴스에 보면 군장을 팔아먹다가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 장기하면 결국은 상황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외부 지원이 없으면 오래 버티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면 결국 돈과 물자 싸움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는 핵무기입니다. 이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사회가 그동안 강력하게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제 살라미 전술 내지는 대화따로 핵따로라는 이런 기만 술책을 가지고 3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일성이 창시자라면은 설계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이 집행자고, 김정은이 이제 운용자인 그런 셈이죠. 그동안 이제 6차례 핵실험을 거쳐서 이른바 이제 표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미사일에 달 수 있는 경량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종화, 뭐 어떤 미사일에도 달 수 있는 이런 이제 핵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걸 실전에 배치할 정도로 핵무기 자체를 확보했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핵은 사실은 이제 투발 수단이 미사일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처럼 비행기 싣고 가서 떨어뜨릴 수는 없죠. 북한이 이제 이 미사일 개발에도 그동안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와서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를 해왔고요. 지금 이제 SLBM이라고 하죠. 잠수함 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순항 미사일 이런 거는요,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입니다. 이 MD로서는 감당하기 없을 정도의 미사일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군사력 평가 기관으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매년 이제 그 군사력을 공개합니다. 최근에 이제 2025년 군사력 랭킹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이 5위고 북한은 34위입니다. 그런데요, 믿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핵무기라든지 정보력이라든지 뭐 사이버전 능력이라든지 군의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비계량적인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파워 지수가 어떤 나름대로 종합적 관점에서 군사력 측정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시 군사력을 단순 비교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북한이 이제 전략적 공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제 비대칭 전략 자산이 있죠. 대표적인 게 핵하고 이제 생화무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면은 전시의 군사력은 우리나라 군사력하고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을 다 합친 것과 거의 대등할 것이라는 평가가 사실 지배적입니다. 안타깝긴 하지만요, 미군이 없고 뭐 미국이 없어도 자신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건 사실은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특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정찰 자산이죠. 사실은 이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그런 체제의 특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보는 휴민트를 비롯해서 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접근 자체가 어렵죠. 그래도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 레이더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정찰 무기 체제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하고 동원해서 감시 역량을 계속 이제 늘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이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이 지원이 없으면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이 이제 다목적 실용위성이라고 하는 그 아리랑 3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적의 기지 전역을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정찰 위성은 아직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은요, 지상에 있는 5cm 크기까지 감시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정찰 위성 키올 같은 걸 보유하고 있죠. 핵이라든지 미사일 같은 이런 민감한 전략 무기에 대해서 정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한미 간 정보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북한을 주한미군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조금 너무 과장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북한이 사실 이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 요거까지는 아직 개발이 못 됐다는데,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거는 것도, 그렇게 돼서 이제 한국을 제치고 미국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이른바 이제 제한적 핵 군축이라든지 핵 동결, 이 스몰딜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실질적 핵 보유국이라는 인정을 받고, 이거를 이제 무기로 삼아가지고 주한미군을 이제 내쫓는
그런 걸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다 이것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북한 핵 문제를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핵은 이제 무기의 끝판왕입니다. 핵은 핵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핵인질이라든지 핵볼모로 인해서 굴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던 핵무장론, 이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자칫하면은 핵 개발한다고 국민들이 먼저 굶어 죽습니다.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요. 그리고 또 당장 핵무기를 생산할 인프라도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핵을 한 달 내에 뭐 우리도 갖출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핵우산, 그 다음에 전술핵 재배치, 잠재적 핵능력 보유 이렇게까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용인하거나 협조하지 않고는 이거는 그냥 한낱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뭐 툭하면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김정은하고 직접 대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그 협상가인 트럼프의 합법을 생각해 보면요, 섣불리 예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는요, 설마 트럼프가 한국을 포기하겠냐, 이런 이제 믿고 싶은 쪽으로 믿는 확정 편향입니다. 더 이제 유념해야 할 거는 한미동맹 뭐 이거 있으면 되는데 뭐 트럼프한테 뭘 더 이상 얘기하느냐. 근데 트럼프는 철저한 신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트럼프를 결코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을 완성했을 때 미국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고 혈맹인 한국을 지켜줄 게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가장 절실한 것이 코리아 패싱을 막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하고 직접 대화해서 한국을 제치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은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갖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부각하고, 우리가 가진 뭐 외교, 안보, 자산 이런 걸 총동원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가치와 선악 보다는 힘과 국익이 지배하는 이런 냉혹한 국제 질서가 됐습니다. 과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는 대체로 미국이 중심으로 서방 세계가 질서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떤 하나의 방패 역할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추세죠. 이런 이제 냉혹한 국제 질서에서 어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빨리 내부 분열 같은 걸 극복하고 힘을 모아야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한테 잘 물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